네, 인생의 인터미션을 지나고 계시는 전국의 아재, 아짐, 형님, 누나, 동생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듣고 계신 우리 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김캐대 인터미션 뮤지컬이다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자꾸 전국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해외에 계신 독자 이런 거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제주도에서 한 분이 듣고 계시고 멀리 캐나다에서도 한 분이 계신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저없이 제가 용감하게 그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년에게 뮤지컬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뮤지컬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20, 30대들이 보는 거지 뭐 나이 들어서 무슨 뮤지컬이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과감하게 중년들을 위한 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무엇인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느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소개할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쫑이 좀 났네요. 네. 계속 그래도 밀어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작품 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뭐냐? 네. 다음 달 6월 달이죠. 6월 달에 그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올라갈 공연인데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유럽 뮤지컬입니다. 왼쪽에는 유럽에서 소개됐던 포스터고요. 네, 오른쪽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포스터입니다. 모차르트의 모습을 붓터치로 형상화한 저 포스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공연은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이 된 공연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 한국에는 2010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1년 재연, 그리고 2012년 세 번째 공연, 그리고 2014년 네 번째, 그리고 2016년에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에는 여섯 번째 공연이자 10년이 되는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공연이에요. 네. 이 공연은 이제 뭐 타이틀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이고요. 이 뮤지컬에 앞서서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영화 아마데우스. 저도 젊은 시절에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죠. 그죠? 네. 거기서 모차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살리에르가 그의 시선을 가지고 모차르트의 인생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설정이었는데요. 크게 보자면 이제 구도 자체가 모차르트는 천재고 살리에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서 평범한 사람이 천재들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굉장히 시기하기도 하고 흠모하기도 하고 아주 뭐라 말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펼쳤던 배우들이 매우 또 열연을 하고 음악도 빵빵하고 정말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 중에서 모차르트가 술에 취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뒤집어 가지고 누워서 뒤집은 상태에서 피아노 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아, 그럼 이 뮤지컬도 뭐 그런 식으로 풀어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런 발상이 아닙니다. 이 오히려 이 뮤지컬에서는 상당히 그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 천재로서의 그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천재들은 좀 다른 고민을 하고 살아갈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런 천재는 뭐 우주의 질서, 법칙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 우주적인 스케일의 고민을 늘 달고 그 풀기 위해서 막 번뇌하고 고민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인슈타인도 천재이지만 사람이니까 연구실에서 그런 고민하다가 또 문득 근데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범한 면도 물론 있지만 지극히 또 평범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비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에서는 비범한 천재성을 많이 부각한다기보다는 아, 모차르트도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고민을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살아갔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화면에 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에 하얀 옷으로 보이는 모차르트가 있고 왼편에 어린아이가 네, 빨간 옷에 금발 머리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시죠? 예. 저게 이제 이 작품에서 설정을 한 가상의 이제 소년인데 뭐냐면 오른쪽에 모차르트를 볼프강 모차르트라고 명명을 했고 왼쪽에 있는 아이 이름은 아마데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둘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아마데라는 그 꼬마 아이가 천재 그 모차르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뭐 뮤즈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악에 있어서 이상향 같은 그 창작을 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바로 천재들 예술하는 사람들 뭐 그런 식의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이상이자 어떤 뮤즈 같은 이런 설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 둘이 이제 뭐 사이좋게 지내면 아무 문제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네. 현실에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천재한테 야 내가 좀 필요한데 작품을 좀 만들어 다오. 그러면 뭐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뭐가 나오면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 공연 중에 나오는 장면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 어린아이가 펜대를 지금 어디에 꽂았는가 하면 볼프강 모차르트 팔뚝에 지금 꽂고 저게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잉크 대신에 피를 좀 뽑아가지고 악보를 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낌 확 오시죠? 예. 내 안에 있는 그 천재성을 가진 그 뮤즈가 아마데는 결국 실제로 그 현존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그러니까 볼프강 모차르트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그만큼 이제 뭐 처절한 어떤 그 대결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쫙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작품의 주제여서 저는 저 장면이 이 모든 공연의 흐름을 얘기해주는 그냥 한 컷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훑어드렸고 제가 봤을 때 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집중해서 보실 지점들을 미리 알려드리면
제 방송 듣고 혹시라도 보시게 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상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이 굉장히 아까 말처럼 6번째 지금 공연이 올라가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에서보다도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지킬의 나이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독 이 한국에서 사랑을 받는 뮤지컬들이 있어요. 본토에서보다. 그래서 그 특징은 우리나라 뭐 민족성이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일단 음악이 좋아야 돼요. 음악이. 그래서 음악이 좀 좋으면 스토리 같은 게 좀 이렇게 좀 엉성하고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본전은 뽑는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만족을 해요. 음악이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우리나라 관객의 특징이에요.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모차르트가 유럽 아까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영국과 미국과 유럽, 프랑스 이런 뮤지컬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럽 뮤지컬은 스토리가 좀 엉성해요, 사실. 스토리는 엉성한데 음악은 빵빵하다. 크게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뮤지컬이 왜 스토리가 좀 엉성하냐면 얘네들이 좀 일대기를 좀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인들 모차르트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마리 앙뚜아네트랄까 뭐 엘리자벳 뭐 루돌프 황태자 루돌프랄까 뭐 이런 뭐 몬테크리스토 이런 것도 하여튼 얘네들이 하여튼 다루는 그게 이제 막 몇십 년에 걸친 얘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꼼꼼하게 그걸 메꾸겠습니까? 그림으로 치면 큰 붓으로 이렇게 캔버스가 이제 크니까 큰 붓으로 해야지 그 조그만 거 세밀한 아주 작은 붓으로 그걸 못 채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이 미하엘 쿤체라고 하는 저분이 극작가고 실베스터 르베이라는 분이 작곡가인데 당연히 르베이가 이제 인기가 많죠. 음악이 그냥 착착 감깁니다 귀에서. 그래서 이 실베스터 르베이의 음악을 한번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라. 그래서 저 두 콤비가 유럽 뮤지컬 우리나라 소개된 엘리자벳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벳 그 다음에 모차르트,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 등등 더 단짝이 돼가지고 거의 뭐 휩쓸고 있어요. 제가 이제 두 사람 콤비의 작품 음악을 한번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그냥 넘어가려니까 섭섭해서 한 두 곡 정도 대표곡이에요. 그래서 감상 포인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제 개인적인 두 곡을 선별을 해서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전곡을 이렇게 좋은 음질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BGM으로 이런 분위기구나 정도로 느끼시고 유튜브에 가시면 검색하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넘버의 제목은 나는 음악이라고 해서 1막의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이 넘버가 나오는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차르트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거든요. 되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신의 그 내면의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담아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제목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음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가사 일부를 처음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난 시인이 아니야. 난 시인처럼 말도 못해. 그저 떠오르는 대로, 그저 내 마음 가는 그대로. 난 화가도 아니야. 빛과 어둠, 아름다움도 그려내지는 못해. 난 꿈속에서만 희망을 그리지. 난 배우도 아니야. 난 연기할 줄 몰라. 나 가식 없이 살고 싶어. 있는 그대로 있는 내 모습 보이기를 원하네. 이런 나의 모습을.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면서 곡이 쫙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베스터 르베이의 작곡은 뭐 물론이거니와 미하엘 쿤체의 글빨도 잘 녹여져 있는, 번역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또 소개시켜드릴 넘버는 이 다음에서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곡은 내 운명 피하고 싶어 라는 넘버입니다. 이거는 이제 1막 마지막에 나오는 곡인데, 아까 그 처음에 이미지 생각나시죠? 그 청년 모차르트 그리고 어린 아마데 둘이 무대에 쫙 등장을 하면서 청년 모차르트가 아까 그 나는 음악 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 아버지와의 갈등 정도였다고 한다면 1막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1막 마지막 오면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주교의 눈에 띄어서 재능을 인정받아서 왕실로 들어가게 되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모차르트가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조직 생활을 잘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부딪혀 있는 벽이 유럽의 그 왕실 또 뭐 교회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반항을 한다고 하지만 뜻대로 되는 거 없고 그 뭐 주변에서는 계속 아버지 포함해서 이 뭐 어느 누구도 모차르트의 이 답답한 그 심정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정말로 제목 자체가 내 운명 피하고 싶어 아닙니까? 여기서 터지거든요, 한번. 그때 이제 자신의 내면에 이 괴로움을 주는 알파이자 오메가, 아마데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나와서 둘이서 막 격렬하게 모차르트를 막 피하려고 하는데 그 모차르트를 또 아마데 어린 그 꼬마가 팔을 붙잡고 못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죠? 그 펜대를 팔뚝에 꽂아서 피를 빨아들여서 그러면서 또 막 악보를 막 그려요. 막 형상화가 극대화되는 거죠. 굉장히 명곡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그 누구도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이 하얀 가발도 필요 없어. 나 진정한 인생 살리. 부드러운 붉은 입술 와인 향기 내 몸을 덮이고 날 향해 속삭여. 난 알고 싶어. 어떻게 그림자 잃고 어떻게 운명을 거부해. 어떻게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되나.
누구에게 물어봐. 스스로 이해 못한 건 어떻게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자유를 찾겠나.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고성으로, 고음으로 엄청난 가창력을 가지고 뿜어내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그 괴로움을 10분 그 이상 관객들은 느끼게 되죠. 네.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 유럽 뮤지컬이 어떻게 보면은 좀 헐리우드나 한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좀 매끈하게 쫙 감정선을 끌고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유럽 뮤지컬은 좀 약간 좀 투박하다고 그래야 될까? 좀 엉성하게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한 곡 나오면 갑자기 엄청난 노래들이 막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백작 부인이 부른 황금별도 있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그 부인 콘스탄틴이었던가 굉장히 그 정략 결혼 비슷하게 사기 결혼 비슷하게 모차르트가 결혼 생활도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있는데 또 그녀가 또 한 곡도 나는 예술가의 아내라 뭐 이런 곡들 막 부르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빡 이게 아마 뭐 오페라나 뭐 그런 클래식이나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이 곡 내 운명 피하고 싶어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들으시라 포인트입니다. 2막이 되면 2막도 뭐 나쁘진 않는데 뭐 좋은 곡들이 1막에 많이 이 공연은 좀 1막에 많이 포진돼 있고요. 2막은 이제 좀 울거먹기식도 좀 종종 리프라이즈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곡 두 곡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두 곡은. 네, 음악 얘기를 다 드렸고요. 감상 포인트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공연이 그 의상 그리고 무대 이 두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의상은 모차르트 옛날 유럽의 시대적 배경인데 의상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레게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저기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초연 때 굉장히 신선하고 감각적이고 이게 무슨 락 뮤지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건 아마 프랑스 뮤지컬의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프랑스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인 데 있어서는 프랑스 뮤지컬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분위기가 또 났어요. 의상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년 때 대대적 개편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스토리도 엉성하고 이런 걸 좀 보강하고 뭐 해가지고 한국에서 오히려 이제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공연인데 의상이 저게 좀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 블랙톤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티저가 나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청바지와 레게머리 빨간 망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논란이 좀 있었던 의상인데 뭐 저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감각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주었던 그 의상의 강렬함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남겼고 실제로 공연에서는 아마 혼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막에서는 뭐 예를 들면 원래 초연 때의 의상이 나오고 2막에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제가 2막을 안 봤기 때문에 2014년 공연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2012년 공연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그 오리지널 초연의 느낌을 다 받았습니다. 요번에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의상이 또 어떻게 바뀌었으려나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가려나. 그리고 무대는 이 유럽 뮤지컬 아까 특징이 이제 음악이 빵빵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대도 상당히 여기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실베스터 르베이와 미하엘 쿤체의 일련의 시리즈들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 봤거든요. 엘리자벳부터 뭐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 뭐 몬테크리스토 등등 다 봤는데 공통점은 무대를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무대 전환이랄까 이런 것들이 기계 작동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참 잘 내는 뮤지컬이에요. 이런 뮤지컬, 제가 본 뮤지컬. 그래서 요 무대도 눈호강을 한다. 그래서 귀와 눈이 상당히 즐거운 스토리는 좀 엉성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람 포인트는 이제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담, 무대 뒤의 이야기 몇 가지를 좀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프로덕션 EMK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프로듀서가 엄홍현 대표입니다. 저번에 지킬앤하이드에서 신춘수 오디 컴퍼니 대표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뮤지컬계에 무슨 몇 안 되는 그 대표적인 프로듀서인데 이 엄홍현 대표가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전에는 그 신춘수 아까 말씀드렸던 신춘수 PD와 그다음 유명하신 분이 박명성 PD라고 계십니다. 신시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 설행 컴퍼니 이 정도의 이제 그 메이저 프로듀서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선진국의 그 라인이 잘 일찍부터 구축이 돼서 다 극단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을 가지고 이제 판권을 이렇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나눠 먹기로 가져오셔서 그 라이센스 공연으로 성공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엄홍현 대표는 어느 날 듣보잡 아저씨가 갑툭튀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뮤지컬판에 들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공신화를 만든 케이스.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서 충북 제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4,700원 단돈 4,700원을 가지고 20살에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쌀 배달. 쌀 배달. 그리고 종잣돈 모아서 논현동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두부 장사하고 청바지 도매상 등등 장사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쌀 배달을 한 것 때문에 정주영 회장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스타일도 그렇고 좀 무대포 밀어붙이는. 그래서 2004년에 배팅을 하는데 이 양반이 해필이면 또 어떻게 뮤지컬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쌀 배달하고 뭐 청바지, 두부, 포장마차 이런 했던 사람이. 그래서 뭐 인터뷰 보니까 대학로 뮤지컬 연습실에서 체코 뮤지컬 중에 드라큘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꽂혔대. 완전히 꽂혀가지고 돈 탈탈 긁어 모아서 8천만 원 들고 체코로 날아가서 그걸 이제 가져온 겁니다. 판권을. 그래서 한 40억 원 정도 종잣돈 아까 8천만 원에다가 판권 가져와서 제작비 40억 원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2006년 4월 달에 드라큘라를 올렸는데 폭망. 빚이 그러니까 뭐 몇십억이 난 거죠. 20억 정도 빚을 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겠죠. 6개월 동안 여관방도 전전하면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분이 바로 이 모차르트 2010년에 2006년에 망하고 4년 와신 상담을 한 끝에 모차르트를 가지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한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엄홍현 대표. EMK 뮤지컬 컴퍼니. EM의 EM이 엄이에요. K가 코리아고. 대충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원 대표 옆에 있는 게 김지원 대표, 공연 배급사 띠아트로의 대표이시고 EMK의 그 부사장이십니다. 예. 저는 앞에 그 엄흥현 대표 스토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저분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 처음 들어올 때 저분이 엄흥현 대표와는 다르게 저분은 이제 마케팅 출신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마케팅 회사를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뮤지컬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예, 드라큘라 망할 때 이제 같이 망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 돈은 뭐 들어가지 않았겠죠. 마케팅 파트너였을 테니까. 근데 이제 엄흥현 대표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서 네, 의기투합이 되고 파트너십으로 모차르트 들여오는 판권을 계약하는데 저분이 굉장히 지대한 일본 쪽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렵다는 비엔나 극장 협회 판권을 가지고 무슨 제작사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은 그 협회가 있는 거예요. 비엔나 극장 협회. 그 뭐 엄홍현 대표가 거기 그 문전에 가서 뭐 무슨 문을 두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듣보잡 중에 이런 근데 이제 우리 김지원 대표가 그나마 제도권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뮤지컬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공연 쪽으로 아마 배급도 하시고 마케팅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인맥이 있으니까 그 인맥을 타고 드디어 르베이를 만났다고 해요. 엄 대표를 만나게 해준 엄 대표와 르베이를 만나게 해준 장본인. 그게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현재는 그 뒤로 이제 수도 없는 그쪽에 그 라인을 독점하게 되는 배급사의 대표까지 된 거죠. 역시 이게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고 있는데 사람이 이게 대박을 치고 성공하려면 혼자서 뭐 잘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역시 어떤 파트너를 또 만나서 운때가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구나 라는 걸 이번에 또 조사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엄흥현 대표와 김주원 대표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후일담으로 제가 가슴이 좀 설레는 우리 뮤지컬 배우 신영숙 배우 소개를 하게 되네요. 네. 거기 보면은 모차르트에서 아까 그 아마데가 나오고 그다음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주변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혼도 거의 뭐 실패해가지고 거의 사기 결혼 같은 거에 휘말려가지고 그 몰락해가는 그 어떤 집안에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그 부모 농간으로 첫째 딸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어. 결혼해도 실패를 했어요 모차르트가. 네. 직장 생활 그랬고 뭐 사방이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 운명 피하고 싶어 같은 그런 피토하는 노래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주 유일하게 모차르트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공연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가상의 인물. 그래서 이제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데 백작 부인이 이제 후견인처럼 어린 모차르트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이 1막에 나옵니다. 2막엔 리프라이즈로도 나오고 그 백작 부인이 뭐 비중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딱 한 곡을 제대로 불러요. 그래서 황금별이라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은 이제 뭐 옛날에 어떤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이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성벽을 높이 세워가지고 성 안에다가 그 아들을 가둬놓고 너는 절대로 저 위험한 저 밖에 나가서 저 휘말리지 말아라. 과보 중에 이제 과보를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노래로 이제 백작 부인이 이렇게 들려줘요. 근데 뭐 말이 그런 이야기지 실은 이제 바로 그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아버지 얘기를 빗대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설화 이 백작 부인이 만들어낸 스토리에 의하면 그 성벽 위로 황금별이 이제 뜬다 이거지. 황금별이 떠서 얘가 이 왕자를 이제 계속 충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네가 자유를 얻고 날아올라라. 힘껏 날아올라라. 뭐 이런 걸 부추기는 그런 넘버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고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그 노래도 중요하지만 그걸 소화해낸 백작 부인을 소화해낸 신영숙이라는 배우
저 배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팬인데요. 일단 가창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뮤지컬 배우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저희 뭐 옥주연 뭐 알고 있고 차지연 알고 있고 뭐 그 정도 급이 됩니다. 우리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여배우고요. 재밌는 일화는 이 황금별에서 어떻게 보면 맞은 비중 있는 뭐 주연은 아니고 조연인데 저 한 곡을 기가 막히게 불러서 르베이의 눈에 들어요. 예. 르베이가 감탄을 하면서 야, 저런 무슨 그 가수가 유럽의 그 꿀상대들도 많이 봤지만 그 감정에 표현하는 부분들일까 이런 거에 이제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우리 작품 중에 레베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댄버스 부인이라는 배역이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말했지만 매력이 있는 아주 사람들의 인상에 팍 박힐 아주 매력적인 캐스팅 배역인데 그 아무나 못하는 거다. 왜냐면 노래 너무 어렵고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 넌 이거 딱이다. 넌 살아있는 댄버스다. 뭐 거의 이 정도까지 극찬을 해가지고 결국 레베카 때 저 타이틀로를 댄버스 부인 역을 맡게 됐고요. 우리 신영숙 배우가 그러면서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에서 이제 이름을 알리고 레베카로 거의 스타덤에 올랐고 그 뒤로 이제 엘리자벳 이런 데서 타이틀로도 맡고 신영숙 배우한테도 이 모차르트가 잊혀질 수 없는 이 백작 부인역 황금별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대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유튜브에서 신영숙이라는 뮤지컬 배우 검색하시면은요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맘마미아에서 도나 역으로 캐스팅돼서 원래 지금 공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물을 좀 먹었는데 그 와중에 또 유튜브에다 영숙 아트홀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또 개설을 했더라고. 시간 되시면 꼭 가서 놀러 가셔서 그 우리 신영숙 배우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드려야 되는 세 번째 후일담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극장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동안에 6번의 공연에 걸쳐서 한국 공연에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모차르트. 아까 무대가 이제 굉장히 풍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래서 큰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세종문화회관이 우리 그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극장마다 이제 등급이 있거든요. A, B, C 이렇게. 그 뭐 다른 게 아니라 음향 설계나 관객 입장에 봤을 때 음향 설계나 뭐 그다음에 시야 이렇게 보이는 시야 이런 것들 이런 게 잘 설계가 돼 있는 대극장도 있고 또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옛날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음향이나 눈에 보이는 시야에 있어서. 우리 엄영현 대표가 아까 그 장사로 다져주신 분이어서 이분이 돈을 써야 될 때하고 돈을 아껴야 될 때 정확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극장은 사실 1급 공연장이 대극장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꼽는 게 뭐 LG 아트센터, 그다음에 잠실의 샤롯데 시어터, 그리고 종로의 두산 아트센터 영광홀 뭐 이런 데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A급으로 뽑는데 절대 이제 이런 데서 안 하세요. 네, 뭐 대충 이제 후일담 한 세 가지 정도 뽑아서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제가 이제 추천을 어느 분에게 어떤 이유로 해드리는가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왔네요. 저는 이 공연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 공연을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귀르가즘이라는 말이 요즘 돌죠. 오르가즘과 귀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뭐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 귀가 좀 예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디오 장비를 가지고 들을 정도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 오디오 쪽에 그 민감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성가대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교회 음악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스케일 좀 웅장하고 좀 풍성하고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연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다 떠나서 일단 귀호강은 하고 온다. 돈이 안 아깝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게 뭐 맨날 듣는 거, 예, 그나물의 그 밥 그런 음악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또 막 오케스트라 막 클래식 이런 건 또 비싸잖아요. 예. 그 그거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쌉니다. 뮤지컬 특히 대극장 공연. 그래서 모차르트를 한번 꼭 도전해 보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으실 거다. 이게 아까 유럽 특히 이게 유럽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차르트가. 그래서 유럽 뮤지컬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교회 음악하고 이제 맥을 닿아서 오스트리아 이런 음악들 뿌리가 같은 뿌리거든요. 그래서 클래식도 클래식이지만 거기서 나온 뮤지컬들의 기본 베이스는 유럽의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 음악적 풍토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스토리 이런 거 약하고 뭐 연기 이런 거 좀 엉성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악은 정말 죽인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년을 대상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인터미션을 지나고는 우리 중년의 우리 아짐들 중에서 우리 나이쯤 되면 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그동안 내가 꿈도 잃고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유명한 뻔한 얘기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나를 거울에서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년이 느낄 수 있는 정서.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 아마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재라서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겪는 고민.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중년층에게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자신 안에는 뮤즈, 아마데와 이렇게 갈등을 막 하고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내 운명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뭐 사람들 마음속에 소년 하나가 살고 있어서 영원히 철들지 않는 철부지가 하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20대, 30대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하겠지. 가슴으로 느끼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거나 50대를 넘어서는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젊은 철부지 하나가 있다. 얘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얘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인생 2막을 펼쳐나갈 것이냐 이런 실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기 차원에서 이 공연을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계기가 된다면 그런 고민에 이게 좀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30분 내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40분. 죄송합니다. 더 노력할게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오늘 전 분위기가 이제 앞서 말한 빨래나 뭐 지킬 앤 하이드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많은 걸 꾸겨 넣어서 욕심 때문에 제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막 꾸겨 넣어서 굉장히 하는 저도 힘든데 듣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같은 꼭지를 가지고 가볍게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시작할 때는 저기 뮤지컬은 전도사가 돼야지 뭐 이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냥 포객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그래서 공연장 앞으로 이렇게 앞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시랍니까? 이렇게 포객 정도로 힘 조절을 해서 방송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중물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시간 문제 제가 제목에는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들으면 좋은 어쩌고 해놓고 막 50분 뭐 이런 식으로 40분 뭐 이러면 그게 뭐 차 마시는 거야. 이게 뭐 한약 달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직 제가 내공이 짧아서 아직 그 시간 조절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에 노력을 더 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보통 한 20분 내외면 딱 좋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부담 없이 그 양적인 면이나 그죠? 시간적인 면이나 또 내용,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더 편안하게 가볍게 그렇지만 굉장히 그 남는 게 있는 하나라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또 공수표를 오늘 또 날리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